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달님들은 추억에 빠져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책으로, 음악으로, 음식으로, 여행지로 어떨 때 추억을 마주하셨나요? 저도 나이가 드는지 어른들이 시시콜콜한 옛 이야기로 진지하실 때면 의아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추억을 인생의 영양제인 양 복용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마스다 미리님이 쓰시고 이소담님이 옮겨주신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는 티라미수에서 편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차곡차곡 쌓아 좋아지는 하루하루를 가볼까요? 내 집은 어디에? 그 맨션의 베란다는 남향이었다. 창밖으로 내다본 풍경이 왠지 모르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높이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오사카 본가가 아파트 단지 3층이었고 도쿄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안내해준 집도 3층이었다. 사실은 안내해준 것도 아니고 가서 보고 오구려라며 열쇠와 지도를 넘겨줬다. 도쿄에 상경하기로 결심한 때가 26살. 살 집을 구하려고 혼자 신칸센을 탔다. 집쯤은 쓱싹 금방 정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간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3단계쯤 거치면 된다고 속 편하게 생각했는데 가는 부동산 업소마다 족족 거절당하는 신세였다. 꿈과 희망이 있다 해도 백수 신분. 아직 임대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때여서 프리랜서로 일하려는 사람에겐 집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겨우겨우 집을 살펴보는 단계까지 가서도 프리랜서 인부는 좀 하고 집주인이 거절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망연자실한 채 걷다가 오래돼 보이는 중개업소를 마주쳤다. 유리 너머로 안을 살폈다. 손님은 없다. 길쭉한 카운터에 아저씨, 아줌마, 또 아줌마. 세 사람이 묵묵히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무서워. 웬만하면 문 열기 싫다. 그러나 내게는 규칙이 있었다. 눈에 들어온 부동산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무시무시한 규칙이다. 그건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도중에 규칙을 정해뒀다. 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 들어가자. 어서 오세요. 제일 앞쪽에 앉은 아저씨가 곁눈질로 나를 봤다. 안광이 어찌나 번뜩이던지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양쪽 소매에는 새까만 톳이 사용하는 소품에서 고지식한 장인 같은 느낌이 나서 긴장했다. 이쪽에 앉아요. 아줌마가 자기 앞자리를 권했다. 그런데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다. 아저씨 이상의 위압감. 얼른 거절당하고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거절당하기를 바랬다. 중개업소 카운터에 앉아 할 말은 정해져 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오사카에서 도쿄로 상경하려고 합니다. 월세 예산은 7만 엔이고 3층 이상인 집을 찾아요. 보증인은 아버지고요. 말을 마치자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다른 데서 다 거절했지?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아줌마가 나를 빤히 응시했다. 네, 거절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왜 이 동네에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지금까지 들렀던 중개업소에서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질문이었다. 도쿄에 대해서라면 아는 게 전혀 없으므로 살고 싶은 동네도 없었다. 오로지 우연히 본 여성 잡지에 살고 싶은 도쿄 동네 베스트 10이라는 특집 기사에 의지해 집을 구하는 중이었다. 여성이 살고 싶은 동네로 꼽혔다면 안전할 것 같아서요. 내가 대답하자 아줌마가 처음으로 아하하하 하고 환하게 웃었다. 아줌마라지만 당시 그분은 지금의 나보다 젊었다. 아줌마가 된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리다니. 딱한데 당시 내 눈에는 아무래도 아줌마였고, 이때의 아줌마는 어려서부터 나를 귀여워해 주신 것 같은 단지의 아줌마들을 부르는 친밀감이 담긴 호칭이었다. 하하하하 웃는 아줌마. 그때 참견이 훅 들어온다. 토 씻긴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뭐라고 귀옛말을 했다. 나와 관련 있겠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모처럼 마음이 통했는데 괜한 짓을 하다니. 두 사람의 밀담이 시작됐다. 내용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아저씨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아줌마가 그 3배로 되받아쳤다. 아줌마는 그럭저럭 권한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보였다. 비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줌마가 열쇠를 가지고 왔다. 마침 좋은 집이 있으니까 지금 가서 보고 오구려. 요코하마에 살던 친구가 함께 다녀줘서 부동산에서 받은 지도에 의지해 우리 둘이 집을 보러 갔다. 역에서 도보 5분, 맨션 3층이고 원룸. 낡았지만 볕이 잘 들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경치가 묘하게 안정감 있었다. 여기가 좋겠다 싶었다. 그리고 이후 나는 제법 오랜 세월을 그 집에 살았다. 나중에 계약할 때 아줌마가 말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가씨도 그렇고 같이 있던 친구도 느낌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았어. 옆에서 아저씨가 마지못한 듯 웃었다. 두 사람은 부부였다. 아줌마는 처음 만난 내게 집 열쇠를 건네고 보고 오구려 라고 말했다. 그게 지금도 감격스럽다. 도쿄에서 처음으로 나를 믿어준 사람이었다. 가전제품을 사다. 자, 어쩐다 상경 후 나는 이삿짐을 풀며 원룸 한쪽에 알 수 없는 벽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벽장 크기는 반평에 못 미치는 크기. 천장에 딱 달라붙었고 천장과 바닥 중간쯤에서 끝난다. 마치 네모난 상자가 두둥실 떠있는 것 같다. 수납 공간은 이게 전부다. 여기에 이부자리를 넣으면 옷을 넣어둘 공간이 없으니까 이부자리는 벽장 아래에 개켜 쌓아두기로 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배치. 짧은 복도 끝에 직사각형 방. 바로 앞에는 허공에 뜬 벽장이 있고 안쪽으로 베란다가 있다. 베란다 앞은 부엌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방 전체가 부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일하는 책상은 어디에 놓을까?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아보다가 최종적으로 부엌 싱크대를 향해 놓기로 했다. 등 뒤에 벽을 두니 구역이 생겨 원룸이지만 방이 하나 늘어난 기분이었다. 그러나 요를 깔면 발매트 하나 정도의 공간만 남았다. 가지고 온 가전제품은 전자레인지 하나. 엄마가 어디서 경품으로 받은 것이다. 엄마가 말하길 필요한 가전제품은 동네 전파상에서 한꺼번에 사라고 했다. 고장났을 때 친절하게 봐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장 산책하다가 발견한 동네의 작은 전파상에 가봤다.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 점원이 가게를 보고 있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3개를 살 테니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흥정했다. 깎아서 사는 게 당연한 지역 오사카에서 왔으니까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된다고 믿는 마음은 최강이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나는 월세도 협상했다. 내 예산은 7만엔, 빌리고 싶은 집은 7만 2천엔. 어찌어찌 해서 부동산 아줌마가 7만엔으로 깎아줬다. 아줌마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던 말을 기억한다. 젊은 사람이 꿈을 품고 혼자 상경했으니까 응원 좀 해주자고요. 그 말 한마디에 2천엔이 저렴해졌다. 그나저나 그런 상황에서 깎아달라는 말을 잘도 했다. 계속 문전박대만 당하다가 집을 빌려줄 것 같은 부동산을 겨우 찾았으면서 거기다 대고 집세를 2천엔 깎아주세요라니. 보통은 안 그러지 않나? 생각났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을 무료로 달아달라고도 했다. 뚜껑쯤은 좀 참지. 부동산 아줌마가 말했지만 나는 뚜껑을 원했다. 사용한 후에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싶었다. 뚜껑이 필요해요. 뚜껑 주세요. 아줌마는 끙 하고 팔짱을 끼더니 또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기 뚜껑 달아주면 어때요? 위대한 그 한마디로 뚜껑이 생겼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역할 관계는 미스터리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마음에 제법 들었었나 보다.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전파상에서는 값을 깎아주기로 했고 가게를 보던 점원이 설치까지 해주었다. 여긴 월세 얼마? 배달하러 온 그가 물었다. 7만엔. 비싸다. 그가 사는 공동주택은 도심에서도 역에서도 조금 떨어진 불편한 곳에 있지만 이 집과 월세는 같은데 부엌 말고 방이 2개나 있다고 했다. 넓어야 살기 편하니까 틀림없이 더 좋을걸? 허공에 뜬 벽장 아래 공간까지 다 합쳐도 4평에 못 미치는 원룸을 둘러보더니 충고했다. 하지만 좁아도 나는 여기가 좋았다. 도심에서 가깝다. 역에서도 가깝다. 맨션 왼편은 세븐일레븐, 오른편은 세탁소, 정면에는 카페와 술집과 파친코 가게. 나중에는 이 파친코 가게에도 드나들었었는데 아무튼 번화한 게 재미있으니까 방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전파상에서 청소기와 비디오 플레이어도 샀는데 그때마다 그가 배달하러 왔다. 가전제품과 상관없는 선반 조립을 도와준 적도 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상경했다고 하자 그가 물었다. 일 줄 때는 있고? 없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되겠지. 태평스럽게 가전제품을 사는 나를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다. 그리고 집을 또 한 번 휘 둘러보고는 좁네, 좁아 라고 한탄하며 돌아갔다. 가전제품을 다 갖추자 소원해졌고 몇 년 후에 앞을 지나가다 보니 전파상은 문을 닫았다. 체구가 작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지저분해진 손끝을 수건에 벅벅 닦는 모습이 생각난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혼자 살기. 가전제품도 갖췄다. 이사에 따라오는 각종 신고도 마쳤다. 이 흐름이라면
다음은 일러스트 영업이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종일 잠만 잤다. 낮에 일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다 먹으면 텔레비전 앞에 벌러덩 누웠다. 텔레비전 옆은 냉장고니까 냉장고 앞에 누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비좁은 원룸에서 고양이처럼 계속 잠만 잤다. 눈 깜빡할 사이에 저녁이 됐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 반성은 아니다. 단순한 감상이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맨션은 소규모 상점가 한가운데 왁자지껄한 거리를 군뱅이처럼 걸어 저녁을 사러 갔다. 상점가에 초저가 식료품 가게가 있었는데 무질서하게 배치된 대량의 상품을 구경하며 걸으면 유쾌했다.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은 파스타 소스를 미니 초콜릿과 같은 가격에 팔거나 일본어 설명이 일절 없는 수수께끼의 음식이 진열돼 있기도 했다. 엄마에게서는 주기적으로 전화가 왔다. 밥 잘 챙겨 먹니? 일을 그만두고 우왕좌왕 상경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언제나 절절하게 전해졌다. 잘 챙겨 먹지. 도쿄 되게 좋은 곳이야. 즐거운 내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일단 안심하셨나 본데 사실 나는 즐거운 듯 꾸며낸 내 목소리 이상으로 즐겁게 살고 있다. 이사에 따른 각종 경비를 빼고도 회사원 시절의 저금이 아직 200만 엔이나 남아있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대충 1년은 살 수 있다. 도쿄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 쓸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편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의외로 자신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가 신중한 성격인 줄 알았다. 세뱃돈을 안 쓰고 모으는 아이였고 자전거 타는 법도 소꿉친구 중에서 제일 꼴찌로 배웠다. 초등학생 때였다. 과학 수업에 성냥불을 켜는 시험이 있었다. 시험 전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했다. 겁먹은 내게 엄마가 말했다. 있는 힘껏 그으면 괜찮아. 어떻게 괜찮다고 단언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그은 성냥불이 날아가 커튼이 모락모락 타오르는 광경을 상상하며 떨었다. 나는 불이 아니라 화재가 무섭다. 그 증거로 용수로에서 하는 여름철 불꽃놀이는 괜찮잖아. 그 차이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속상했다. 그렇게 맞이한 시험당이 학생들은 한 명씩 선생님 앞에서 성냥을 그었다. 역시나 나만 못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니? 선생님은 어이없어 했으나 나로 말하자면 왜 그렇게 안 무서워요 였다. 교실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결국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울면서 성냥에 불을 붙였다. 그토록 신중파였던 내가 어떻게 된 거람?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상경에서는 낮잠 삼매경인 매일 세상에 이런 생활은 그 후로 반년이나 이어졌다.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기분,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기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몹시도 고민한 끝에 상경한 도쿄였다. 고민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사라지자 졸음이 우르르 밀려왔는지도 모르겠다. 방범대책. 쇼핑몰에 남성용 팬티를 사러 갔다. 베란다에 걸어두기 위해서다. 밖에서 봤을 때 여자 혼자 사는 걸 모르게 하는 게 방범의 기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팬티를 입은 마네킹이 신경 쓰여 어쩔 줄을 몰랐다. 엄마랑 같이 다이에마트 2층 속옷 매장에 가면 남성의 하반신 마네킹이 늘어서 있었다.
저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쯤 내려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남성 속옷 매장에는 손님이 드문드문했다. 남성용 팬티 구매는 난생 처음. 당황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남편 팬티인데요. 익숙하게 사거든요. 라는 표정으로 둘러본다. 브리프는 너무 적나라하다. 무난하게 체크 트렁크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집에 돌아와 바로 베란다 빨랫줄에 걸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트렁크. 왠지 모르게 깃발 같다. 돛을 올려라. 자, 출항이다. 이렇게 위풍당당하다. 방범이라면 현관 쪽도 중요하겠지? 문을 열었을 때 남자 신발이 눈에 띄게 하려고 안 신는 아버지 신발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했다. 베란다에서 펄럭이는 트렁크, 현관에는 닳고 다른 아버지의 까만 가죽 구두. 세련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지만 방범을 위해서니 어쩔 수 없다. 우편함에는 내 이름과 함께 아버지 이름도 적어뒀다. 맨션 입구에는 관리인실이 있었다. 관리인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아저씨였다. 매일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는데 주민인 내 눈에는 어디 외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아는 한 관리인은 늘 빈손으로 다녔다. 그런데도 어째서인지 몸놀림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무실에서는 보통 책을 읽고 있었다. 번뜩이는 눈동자에 박력이 넘쳐서 경비원으로서는 든든한 존재였지만 입주민이 밝게 인사를 건네고 싶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매번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했다. 맨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관리인과 낯을 익혀두는 게 좋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어서 관리인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오 잠깐만 기다려요 라며 가끔 내게 과자를 주기도 했다. 그럴 때도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 어지간한 일로는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관리인이 서 있었다. 순간 흠칫했다. 결국엔 집에까지 왔잖아. 괜찮다면 이거. 관리인은 비닐봉지에 가득 든 롤빵을 건넸다. 맨션에 제빵이 취미인 사람이 사나 본데 나눠받은 것을 내게 또 나눠준 것이다. 롤빵은 보기에는 부드러웠는데 먹어보니 딱딱했다. 누가 봐도 초보자의 실패자. 한두 개는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남은 건 전부 말려서 빵가루로 만들었다. 그래도 관리인에게는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결과 딱딱한 롤빵이 빈번히 배달되고 말았다. 관리인도 처치가 힘들었겠지? 우리 집에 빵가루가 쌓였다. 낮잠을 자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역시나 관리인이었다. 아, 롤빵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아니었다. 맨션 주민이 책을 잔뜩 남기고 이사했으니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가지라는 것이다. 한가하니까 보러 가기로 했다. 짐이 다 빠진 그 집은 한눈에도 넓어 보여 놀랐다. 방 3개와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구조로 내 원룸과 비교됐다. 방 중앙에 쌓인 책은 화집이나 사진집으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잔뜩.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가도 돼. 관리인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요긴해 보이는 책은 전부 너덜너덜했다. 건드리는 것조차 꺼려졌는데 한 권도 안 챙기면 관리인에게 미안한 일이라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몇 권 들고 왔다.
생각해보니 쓰레기 처리장 청소도 관리인의 일이었으니까 아마도 그때 나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버렸으리라. 그건 그렇고 베란다 트렁크의 결말이다. 1년 내내 널어뒀더니 최후에는 바싹 말라 종이장처럼 변했다. 마들렌 좋아해요? 점심을 먹으러 외출했다. 역 앞 상점까지 지름길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굳이 지름길로 갈 이유가 없으니 주택가로 구불구불 돌아간다. 다른 사람의 집을 구경하는 것이 즐겁다. 마음에 드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은 내가 그곳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집이지 않을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는 집은 마음에 드는 집이다. 예전에 동네 회란판을 전달하러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마들렌을 줬었다. 그 집에는 멋들어진 감귤나무가 있었다. 마들렌 좋아해요? 돌아가려는 나를 할머니가 불러 세웠다. 나는 정말 좋아해요 하고 대답했다. 주시려나?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만든 거라서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길에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직접 만든 건 싫다는 소리를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을까? 받은 마들렌은 맛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베란다가 넓은 집도 좋다. 저 넓은 베란다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한다. 채소를 말려도 좋겠지?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도 할 수 있겠다. 공상하며 느긋하게 걷는다. 점심때에 맞춰 상점가에 도착했다. 구수한 냄새가 다양하게 뒤섞여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도 역시 그걸로 하자.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먹고 싶었던 그거. 라면이다. 심야 방송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을 보고 내일은 나도 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었던 것이다. 그나저나 그 라면집이 지금도 있을까? 꽤 오래전에 라면 센유 작업을 했던 그 라면집. 라면 국물을 다 마시면 그릇 바닥에 내가 지은 센유가 보인다고 했다. 광고 대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3가지 안을 내고 전부 채택되었는데 어떤 센유였는지는 잊어버렸다. 라면을 다 먹고 간식으로 달콤한 빵을 사고 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집으로 향했다. 좋은 날이다. 완벽하다. 하고 생각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를 먹었을 때 객관적으로 조언해줄 젊은 세대가 가까이에 없다. 그래서 미래의 내 앞으로 주의사항을 적어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옷차림. 더 밝은 색 옷을 입지. 스웨터 보풀은 잘 뗐어? 입 주변의 수염 가끔은 밀자. 내 자식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발끈할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했다면 순순히 듣지 않을까? 방법면도 중요하다. 구청에서 왔다고 해도 문을 바로 열어주면 안 돼. 날치기 당하지 않게 가방은 대각선으로 메고. 또 뭐가 있을까? 슬슬 가스불 쓰지 말고 인덕션으로 바꾸지.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귀찮아져서 아직은 괜찮다고 미루는 중이다. 나는 노인이 되면 자동차 운전 그만둘 거야.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돼서도 아버지는 좀처럼 운전대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 일로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조금 쓸쓸한 추억으로 남았다.
자기 부모에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라고 말해야 하는 쓸쓸함. 자기 자식에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서 속상하겠다고 부모 처지가 되어 상상하는 쓸쓸함. 젊은 날의 아버지가 미래의 당신에게 주의사항을 적어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주변에서 뭐라고 들쑤시지 않자 아버지는 알아서 면허를 반납하러 갔다. 지금까지 많이 바래다주고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나는 이런 말조차 못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인생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 과거인에게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다. 마지막 선물. 아버지는 책을 좋아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빠도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다. 그건 또 다르지. 어쩌면 써보려고 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은 야마사키 도요코시의 본치라는 책이었다. 이번 중에 아버지가 한 번 더 읽고 싶네 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엄마에게 전해 듣고 내 책장에 있던 문고본을 급하게 보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을 때 재미있었다는 말과 함께 책을 돌려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걸 다시 읽을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나는 부분도 많았던 아버지지만 야마사키 도요코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달님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세뱃돈 안 쓰고 모으는 아이, 자전거 늦게 배운 아이, 저는 심지어 신이 다 되어 배웠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성냥불 켜는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성냥불 켜는 일은 일상이 되어야 했죠. 자주 정전이 되는 터라 촛불 켤 때도 가마솥에 군불 뗄 때에도 성냥불을 켜야 했으니까요. 한 번에 과감하게 탁 마찰을 줘야 하는데 무서워서 아까운 성냥개비를 몇 개 희생시키곤 했던 기억. 아빠 엄마가 읍내에 나간 날엔 아빠 신발, 엄마 신발을 보란듯이 정리해 두었던 기억. 고향 떠나 타지 생활할 때에는 아빠 사각 팬티와 하얀 메리아스 가져와서 널어 놓았던 기억까지. 추억 속 나의 옛 시절을 달콤하게 그리워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추억 많이 많이 떠올리고 새기며 소소하게 살아요. 달님들 사랑합니다.